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치료사의 윤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이제 윤리란 어떤 것인가, 또 윤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훑어봤고, 따라서 우리가 전문직들이 갖추어야 되는 윤리 항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저희는 이제 물리치료사 직군에 속해 있죠. 따라서 이 물리치료사들이 갖춰야 되는 윤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윤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함은 이 사회에서 우리한테 허락한 그러한 이 규칙 또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가 윤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윤리들을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라고 하고, 이러한 보편적인 윤리의 항목들은 뭐 앞에 나와 있듯이 책임의식, 정직성, 자, 이런 것들이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덕목과 함께 전문직이 갖춰야 되는 그러한 윤리를 우리는 직업적인 윤리라고 하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직업적인 윤리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추세인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 물리치료사 윤리를 배우는 목적, 즉 직업 윤리를 배우는 목적은,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임상에서 계시지만 임상 외에도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은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우리 이제 처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본인이 처한 위치에서 생길 수 있는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면서 또 바람직하게, 즉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느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배우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를 이러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물리치료사 윤리를 배우는 목적인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물리치료사의 건강한 직업 활동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로부터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개인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역량을 쌓아가기 위함이 바로 우리가 물리치료사 윤리를 배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물리치료사 윤리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직업윤리란 어떤 것인지 간단한 개요를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자,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이 직업의 직은 vocation 또는 profess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즉, 직분을 의미하는 천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준 직분. 자, 이런 뜻이죠. 자, 직업의 업은 영어로 occupation, job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생업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직업은 하늘에서 내려준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 수단.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정의는 아주 예전부터 이러한 정의가 있었고,
시대에 따라서 이러한 정의, 개요들이 좀 변천이 있었는데요. 자, 직업의 의미는 예전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공직의 의미, 즉 집단 생활이 풍요롭게 집단 생활을 잘 하기 위한 맡은 바 소임, 막 그렇게 표현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의미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개인의 삶에 필요한 그런 생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의미가 최근에 좀 전에 봤던 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시대부터 아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러한 직업의 의미가 좀 더 발전이 되면서 현재에는 자아실현과 사회적 역할 부담을 위한 공생의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나의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풍요로움까지가 이렇게 직업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직업이란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과 사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직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직업의 정의, 의미는 한 인간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인 역할자로서 사회 경제적 결과를 산출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전문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전문직이라는 의미도 예전부터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중세부터 사용을 했고, 이 중세의 길드, 우리 길드는 이제 집단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걸 그냥 길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길드에서부터 전문직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길드에서의 전문직이라는 의미는 직무 수행을 자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가치관이나 행동 규범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행위를 전문직이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본인이 맡은 바 업무, 직무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시대가 뭐 농경, 또 아주 기본적인 1차 이제 산업이 시작되는 시기였잖아요.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 등 각자 이제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역할을 하나하나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의 자율적인 행위를 통해서 직무, 즉 전문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러한 자율적인 통제입니다. 아, 내가 맡은 바 일을 내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한 감당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전문직의 정의는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일정한 자격과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전문 지식과 기술을 독점적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격 면허는 당연히 그 공동체 또는 더 넓게 보면 사회,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나에게 주는 권한이 되겠죠. 따라서 그 권한은 나만 이 권한을 받은 조직만 행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우리는 배타적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배타적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은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배타적인 집단인데, 자, 여기서 배타적이라는 것은 그 전문직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한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집단에서 배제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배타적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죠? 자, 물리치료사라는 이 면허, 즉 권한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은 그 행위를 하지 못한다, 배제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직 권한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은, 자, 이렇게 역할을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통된 경험과 언어, 지식, 체계에 의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 물리치료사 그러면 다 하나의 물리치료사라는 거죠. 하나의 네트워크를 갖고 물리치료사라는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협회 등을 만들어서 그 조직체를 통해서 가치관을 개발하고,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적 책임감을 통해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문직이라 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직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들, 자, 이런 것들이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전문직들이 갖춘 협회, 조직체는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즉 사회와 맺은 계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우리가 의료기사법에 명확하게 그 역할, 권한들이 나와 있고, 또 그러한 권한과 역할, 책임을 자유롭게 실천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 윤리 강령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회와 어떤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의사, 간호사 역시 이 의료법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들만의 자율적인 그런 책임감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또는 나이팅게일 선서 등을 통해서 사회와 계속적인 계약 관계, 그런 것들을 이행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 전문직에 대한 정의 역할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컬이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학자는 이 전문직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격이나 면허를 주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공헌, 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호울이라는 학자는 전문인에 대한 그러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한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강조한 전문인이 갖춰야 되는 요소 중에 강조한 부분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따라서 이 전문직이라고 함은 자율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자율성은 당연히 전문직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내면에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태도로 비춰지고 선택적인 행위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성이라 함은 전문인이 생각하고 있는, 즉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 판단에서 어떤 행위가 나온다. 따라서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을 만들어내는 윤리적인 사고, 윤리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 호울이라는 사람이 강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문인이라 함은 자율성이 부여돼야 되는데 그 자율적인 행위는 내면에서 나오고 그 내면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윤리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문인은 이런 전문인이 갖춰야 되는 윤리적인 것, 즉 직업 윤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직업 윤리는 당연히 내면에서 나오는 가치,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 내면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문직은 이러한 직업 윤리의 교육을 통해서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윤리적인 기준, 판단 기준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전문인들은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홀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위를 만드는 전문인의 자율성을 보장해라. 자,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하고 있고 사회에 요구하고 있죠. 자, 근데 그 자율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본인의 마음가짐에서 나오고, 즉 마음가짐이라는 건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인 가치 판단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환경,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지식 체계를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홀이 강조한 그러한 전문 직업성의 요소들은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 외적 또는 구조적 특성 또는 내적 태도적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특성에서 보면 뭐 공인된 교육,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윤리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면허를 획득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 즉 협회가 조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회화 맺는 내 스스로 약속하는 그런 다짐의 강령들이 제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외적 또는 구조적 특징에 들어간 요소라고 보면 되겠고요. 내적이나 태도적 특성에 해당되는 요소들입니다. 예, 전문 직업성은 당연히 전문성이 보장돼야 되죠. 금방 얘기했던 자율성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소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이 전문의들만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다. 자, 이게 이제 호리라는 사람이 강조했던 전문 직업성의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소에는 이제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죠? 책무, 그리고 체계적인 이론들이 들어가고, 금방 얘기했던 윤리 강령, 그리고 이타적인 서비스, 남을 위한 사회에 헌신한 그런 서비스의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고, 능력 시험, 면허, 높은 수입, 예,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은 지위에 합당한 그런 수입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실무 분야의 직무 기술서, 자, 이런 것들이 그 외의 요소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물리치료사 직군이 갖춰야 되는 요소, 윤리적인 요소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물리치료란 이러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정의를 모를 수는 없죠. 뭐 물리치료나 우리가 도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객이나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방관리 교육까지 해야 하는 직업을 물리치료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이걸 재해석한다면 물리치료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고 신체 관리를 통해서
건강의 증진,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활동으로 짧게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이 바로 선한 활동이죠. 사람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보호해 준다는 그 자체가 선이잖아요. 따라서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게 물리치료사다. 이 선이라는 게 바로 윤리적인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물리치료란 선한 행위고 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행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선한 행위, 사람을 치료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행위를 우리는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리치료는 큰 범위 안에서 돌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물리치료 행위란 케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치료사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친송받고 존경받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물리치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면요, 성실함과 정직함, 유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만, 사랑스러운 마음, 내가 저런 사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만 있다고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나와 있듯이 돌봄이란 성실, 정직, 유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전문직이 행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돌봄의 본질이 되는 거죠. 이 돌봄이라는 건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최상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따라서 적절한 에티켓, 선, 공감, 자, 이런 것들이 돌봄을 주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관계, 이런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었을 때 최상의 돌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사라고 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간, 사람을 돌보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업 자체가 선한 업,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직업군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당연히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하지만 윤리적이지 않은 물리치료사는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유능한 물리치료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타인에게 해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물리치료사라고 하면 우리 정의 안에 뭐 도구를 사용해서 환자를 관리 치료한다라는 정의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 정의가 뭐죠? 그렇죠. 선한 사람, 즉 윤리적인 사람이 행하는 물리치료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행위, 즉 돌봄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즉 물리치료사 윤리에는 어떤 항목 요소들이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태도입니다. 자, 전문직이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바로 태도죠. 태도, 자세입니다. 자, 자세, 즉 태도는 전문직 특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고, 본인의 마음가짐은 당연한 거고요. 말투, 행위, 행동,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게 바로 이 태도,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불만, 고통 이런 데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행하는 것들이 모두 우리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태도는 이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중요도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은 자, 태도보다는 실력이 우선이야. 실력이 좋아야 돼. 자, 이런 걸 강조하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자, 실력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서비스야. 좋은 에티켓이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조직이 있겠죠. 따라서 중요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기본적인 전문직의 요소는 바로 태도이다. 에티켓이다. 자, 두 번째는 자율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 자율성 존중이란 사람이 가치관과 믿음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치료사와 치료사 간의 존중, 치료사와 환자 간의 존중, 또 치료사와 다른 직군 간의 존중. 자, 이런 것들이 다 자율성의 존중에 포함되는데, 자, 이 자율성의 존중은 의무가 강해요. 그러니까 꼭 좀 해라는 의무성이 강하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이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의무와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소극적인 의무는 해악을 입히지 않는 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한테 선이 돼야 돼요. 선. 자, 그럴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되게 소극적인 거죠. 협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컨퍼런스를 하고 또 집단 간 어떤 치료 행위를 할 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거나 또는 직접적인 해를 가한다면 이거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 존중을 해줘야 된다. 아주 협소하고 소극적인 그런 존중의 의무인데요. 반면에 적극적인 존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끼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제도에 맞게끔 어떤 행위를 하고 할 때는 물론 대다수가 이제 이 찬성을 하고 대다수의 어떤 이익에 그게 이제 돼야 되겠지만 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찬성을 했다면 5명은 반대를 하더라도 그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다면 그 10명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의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적극적인 자율성의 존중에서는 이렇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넓은 범위에서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율성의 존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진실 말하기, 기밀 유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세 가지 요소의 자율성의 존중은 환자와 치료사 간의 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치료사가 환자를 존중할 때 또는 환자가 치료사를 존중할 때 이 세 가지의 자율성의 존중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지만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전 동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치료에 대한 그런 사전 동의를 얻는 것들이죠. 정보, 자발성, 의사결정 능력 등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었을 때 사전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요. 권유나 어떤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전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진실 말하기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당연히 비밀 유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환자와 치료사 간의 이러한 자율성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사전 동의,
다음에 진실 말하기, 기밀 유지 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뭐 당연한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한 정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며 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자율성의 존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동의, 진실 말하기, 기밀 유지는 하나다, 하나. 자, 이게 자율성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것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개인차 또는 문화차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 보면 심심찮게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한국어는 저보다 더 잘해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러한 클라이언트, 환자들이 올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줘라. 응? 히잡을 쓴 이슬람 국가의 출신들, 존중해줘야 된다. 그죠? 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 다양성의 존중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네요. 문화적 역량, 편견, 장애, 성차별.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문화적 역량입니다. 그래서 문화란 언어, 사상, 관습, 인종, 종교 등 사회 집단이 포함하는 인간의 행동의 통합적 양식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문화를 존중해줘라. 그리고 그 존중하는 능력을 배양시켜라. 그게 바로 문화적 역량입니다. 즉,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걸 증진시키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물리치료연맹은 이제 125개국 회원국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이렇게 한 어떤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물리치료연맹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표준화된 물리치료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차별 없이 공평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WCP에서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 WCPT에서 제공하는 그런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다 적용받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행위를 업시키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두 번째, 편견을 어떻게 없애라는 거죠. 다른 집단을 축소, 배척하는 행위가 편견이고 이러한 편견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자, 사회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편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 여성, 피부색. 물론 이거 말고도 편견의 요소를 갖추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편견은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무단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장애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세 번째는 장애입니다. 자, 우리 물리치료사는 솔직히 이 장애 뗄 수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환자는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장애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통증도 어떻게 보면 장애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보건의료인은 이런 장애에 대한 이 다양한 장애에 대한 존중,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자, 신체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삶의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를 우리는 장애라 하고,
자, 이 장애는 사회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뭐, 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길거리에 그런 이 턱이 있다거나, 뭐 버스를 탈 때 그런 간격이 있다거나 높이의 차이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쵸, 그거는 사회가 주는 그런 장애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또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오히려 물리치료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수용과 돌봄을 통해서 차별 없는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자, 물리치료를 받는데 오히려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더 아프다거나 또는 통증이 더 증가됐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물리치료가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를 통해서 환자에게 기쁨을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돌봄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돌보지 못하고 해악을 끼친다면 이거는 물리치료가 장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세심한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장애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후천적 비만, 문맹, 또는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 위협적인 행동장애 이런 건 장애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받고 또는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죠? 다양성에 대한 존중 네 번째는 성차별입니다. 자, 성차별이란 성에 따라서 차별을 두어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 이를 우리는 성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와 치료사, 치료사와 치료사, 치료사와 타 직군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차별,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차별이 있을 때는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이 있다. 또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또는 내가 이거 한 행위가 성차별이 아닐까? 자, 이럴 때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성차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 안 하고 혼자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성차별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에 이것이 이제 법적인 어떤 제도의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심탄회한 논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수정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의 존중, 뭐 성차별, 편견, 장애 이런 것들을 쭉 봤고요. 자,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사례인데요. 남자 환자는 남자 물리치료사가, 여자 환자는 여자 물리치료사가 담당해야 된다는 원칙을 내세워서 이제 치료를 한다. 과연 이게 다양성의 존중을 우리가 지키는 걸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양성의 존중을 지키는 과연 윤리적인 그런 방법일까?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윤리적인 해결 방법에는 100%의 정답은 없습니다. 얼마큼 윤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얼마큼 윤리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정답에 가깝게 접근하느냐. 자, 그게 중요한 거죠. 100%의 정답은 솔직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해결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내는 과제는 바로 지금 이러한 생각, 제가 이제 여기 한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문제를 적고,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문제를 적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5줄 이상 적으셔야 돼요. 또는 그림 뭐 이런 거 또는 타 사례를 인용해도 됩니다. 타 사례를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나름대로 생각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따로 없어요. 그냥 A4에 이렇게 타이핑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네 번째 이해 또는 이익 충돌입니다. 자, 전문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을 회피 또는 극복해야 된다. 자, 전문적 판단을 침해한다는 말은 윤리적인 판단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해 충돌이란 이런 거죠.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의미하고 이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본다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아는 사람이 왔다. 자기 가족이 왔다.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회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 금방도 얘기했듯이 나도 몰랐는데 내가 면접관으로 갔는데 나도 몰랐는데 친척이 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일어날 때는 부패 이전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나도 모르는데 친척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면접에서 빠지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부패, 즉 그런 곤란한 상황,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 다른 사람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친척인지 몰라요. 왜 앉아서 있습니다. 앉아서 면접 보고 내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 충돌, 이익 충돌이라는 거고요. 우리 물리치료사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장비를 도입하는데 내가 아는 업체 또는 내 가족이 하는 업체 선정될 수도 있고요. 치료 받는데 내 형이와 우리 부모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환자의 선물 이런 것도 당연히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해 충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슬기롭게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 환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죠. 그죠?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런데 많은 게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꺼리낌 없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게 뭐 몇백만 원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냥 간식 정도 또는 이제 치료사들 뭐 회식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따라서 솔직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회식을 한다거나 치료사 이제 환자분 가족이 고맙다고 뭐 피자를 쏜다거나 하면 치료실 분위기가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환자와의 랍보 형성도 더 강해지고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들이 금액이 많아지고 횟수가 잦아지고 특정인한테 쏠림이 발생되고 함은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편향된 치료, 그 다음에 부가적인 치료 요구가 생기고 치료사의 차별, 당연히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를 하는 거죠. 따라서 긍정의 요소, 부정의 요소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잦다 보니까 나라에서 아예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제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공무원에 해당되지만 이게 전 직업군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한테 나한테 100만 원을 줄 턱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만 원, 그 식사 이런 게 3만 원이죠. 그래서 3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이건 좀 처벌받을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전 3만 원 내외로, 뭐 선물도 한 3만 원 정도, 식사도 한 3만 원 정도 하면, 뭐 괜찮다, 3만 원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3만 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이해 충돌 상황은 김영란법과 같은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도가 없을 때가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리고 물리치료사 윤리 5번, 도덕성과 범죄 행위입니다. 자, 말 그대로 뭡니까?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약물 투여, 부당 청구, 내부 고발,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 이런 행위는 어떻다?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애매할 때 있죠. 이게 노인학대가? 이게 아동학대에 속하는가? 애매할 때는 이제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명확하게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다. 이러한 행위가 명확하게 맞다. 라고 하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행위들. 이게 바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희롱이죠. 성차별과 성희롱은 엄격히 다릅니다. 성차별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생각,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성차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논의하고 토론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반면에 성희롱은 말 그대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예, 환자들에 대한 희롱, 환자에 의한 희롱, 치료사 사이의 희롱 등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희롱이 되겠고, 따라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각성해야 되고, 그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희롱은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도덕성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상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또 교육받은 치료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과 그리고 시대에 맞는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수치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도수치료 예를 들어서 백페인이다. 또는 엉덩이 쪽에 또는 사타구니 쪽에 솔직히 남자 치료사가 여성 또는 여성 치료사가 남자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가 없었어요. 당연하다. 오히려는 이렇게 해서 피부 접촉이 가능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의받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치료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가 협회나 이런 전문직의 조직체 또는 이런 대학들에서 교육하고 시대 환경에 맞는 제도를 개선시켜야 하지만 이런 성희롱이라는 이 범죄 행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조직원들, 우리 구성원들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성희롱 관련 피해 건수, 공식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경찰에서 수사 협조가 의뢰해온 건수를 얘기하고 한 10건 정도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치료사에 의한 희롱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고소한 거죠.
저 치료사가 나한테 이런 성희롱을 했어. 고소한 겁니다. 금방도 얘기했듯이 뭐 동의가 약간 부족한 부분의 터치, 또는 동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환자가 생각한 그 이상의 어떤 터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고소를 당한 그런 건들이 됩니다. 반면에 환자에 의한 희롱, 환자가 치료사를 성희롱한 거에 대한 고소건은 거의 없더라. 자,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이 처한 그런 이 환경에서 환자에 의한 치료사의 성희롱 한 번도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얘기를 안 꺼내서 그렇지만 많이 있습니다. 환자에 의한 치료사, 환자가 치료사를 성희롱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원에서 그냥 이걸 다 해결해 안다는 거죠. 치료사 인권을 무시하고 환자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병원 안에서 이제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치료사는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이러한 얘기들을 못하고 환자에게 좀 더 유리한 해결 방안을 병원에서 제시해서 이건 이제 무마시키는 쪽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나갑니다.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한다거나 막 그런 이제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치료사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건수들이 좀 더 많고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서 이제 뭐 결국엔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이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겠죠, 그죠? 우리가 성희롱을 대처하는 방법,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서 뭐 꾸준히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이제 많이 알겠지만 뭐 이런 거죠.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회사 내규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회사의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성적인 언행, 언동 이런 것들의 이의 제기를 똑바로 해야 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 특히 자 요거 업무 시간 외에 만남 근데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회식 때 이게 나와요. 회식 때 성희롱이 나올 수가 있는 그 여지가 있죠. 예, 뭐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안, 분명한 거부자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통보를 하는데 그냥 전화보다는 편지, 메일 이렇게 확실히 증거 수집이 가능한 것들을 이용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 이거는 필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장의 사장 또는 상급자가 알아서 이걸 처리하게끔 내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경영자 사업주에게도 문제를 꼭 제기를 해야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삽입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피해를 더 확산시키지 않는 대처 방안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건데요. 자,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실 내에 CCTV 설치가 과연 이게 진짜 윤리적인 행위인가? 어때요?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치료실 곳곳에 CCTV 24시간 환자를 들여다본 재활병원이라는 뭐 오늘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게 한 2017인가 18년도 때 나온 기사인데요. 과연 이게 윤리적인가? 누구를 위한 건가? 환자를 위한 건가? 치료사를 위한 건가? 예, 이게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덕적 범죄 행위 두 번째 약물입니다.
자, 약물 중독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자, 약물 중독에 포함되는 게 알코올입니다. 뭐 저도 솔직히 뭐 술을 뭐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치료하는 거 어때요? 힘들고 또 올바른 어떤 판단이 잘 쓰지 않잖아요. 약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 약물 중독 뭐 나는 약물 뭐 자 약물이라는 게 꼭 뭐 마약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뭐 과량으로 좀 섭취를 했다거나 또는 수면제, 진정제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 당연히 정신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거. 자,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따라서 특히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약물은 특히 우리가 섭취를 해서 치료 행위를 하는 그러한 거는 방지를 하고 있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약물 중독 포함되는 알코올 중독, 예, 자 이것도 범죄 행위다.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부당 청구입니다. 예, 이게 뭐 부당 청구 모르는 사람 없죠. 중재 적용이나 처방 외의 물리치료 행위, 횟수 조작, 시간 부풀리기 등 물리치료 직무에 대한 부정 청구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온 사례들이 많아요. 뭐 특히 요즘 뭐 이제 도수치료, 예? 이 과연 이 10만 원이 맞느냐? 이게 15만 원짜리 치료가 맞느냐? 심지어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도수치료 맞느냐 이거죠. 물론 이게 개인의 또는 그 병원의 사항에 따라서 나름대로 계산해서 측정된 그러한 금액 또는 이제 이거 행위일 텐데 과연 그게 정당한 거냐라는 거고 여기서 부당 청구는 그렇습니다. 뭐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들, 과다하게 부풀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리치료실에서. 그죠? 자, 해서는 안 된다. 범죄 행위이다. 자, 네 번째는 내부 고발입니다. 자, 내부 고발은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키는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냥 가장 머리 아픈 거예요. 가장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성희롱 하는 걸 봤는데 내부 고발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부당 청구하는 거 여러 번 내가 봤는데 이건 내부 고발 해야 될까? 그래서 윤리적인 딜레마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내부 고발입니다. 자, 이 내부 고발 자신의 고용주와 동료에 대한 충성심과 환자에 대한 대중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와 충돌되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경력과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여기와 연관되어 있을 때 더 심한 어떤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보면 이제 이 부당 청구에 대한 내부 고발 뭐 있죠. 또 뭐 여기는 이제 없겠지만 뭐 이렇게 찾아보면 성희롱에 대한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지금 윤리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할 때 꼭 따져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숙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심각하게 이 내부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한 번 더 따져봐라. 이게 아동학대가 진짜 맞는 거냐? 성희롱이 맞는 거냐? 따져봐라는 거죠. 그리고 자, 동기를 조사해라. 일단 너 왜 그랬냐? 너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담기는 있는 거죠. 동기도 역시 여기 보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상세한 기록 이런 것들이 동기 등을 조사하면서 기록이 돼야 되고, 자, 경고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결정권자는 누구인지도 우선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내부 고발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징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뭐 당연히 이제 경영진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어설프게 했다가는, 만약에 내가 실장한테 내부 고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실장은 징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 고발 시, 자, 고발을 했다. 그러면 사실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인신공격을 가하지 않게끔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진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내부 고발은 종류가 내부 고발이 있고, 내적인 내부 고발이 있고, 외적인 내부 고발, 공적인 내부 고발, 익명의 내부 고발 등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부 고발을 할 것인지, 이것도 내부 고발 전에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복. 자, 내부 고발이 우리 가장 이렇게 어려운 가장 심각한 이 막 골치 아픈 딜레마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좀 전에 이제 가족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이 보복이다, 보복. 그죠? 보복이 무섭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내부 고발하는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호사, 언론, 자, 이러한 보호를 받는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아동학대입니다. 자,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보다 확신이다, 확신.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걸 봤어요, 아동학대라고. 그럼 저건 어떤 거지? 이게 뭐 기준,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가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가면 그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전문가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함은 전문가가 보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동학대 및 성범죄에 관한 이제 그 보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의료기사도 필수입니다. 필수. 아동학대를 보고 필수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필수 직업군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연애 꼭 받고 그 받은 것들을 보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뭐 그 다음에 노인법, 장애인법 등과 연관된 아동학대를 본 이러한 의료기사는 필시 이런 것들을 보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동학대의 종류는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또는 방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신체는 당연히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죠. 성학대는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 강요하는 행위를 성학대. 정서학대는 언어, 정서적인 위협이나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가 정서학대입니다. 방임. 자, 아동의 기본적인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태만 행위,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방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할 때, 특히 소아 물리치료를 할 때도, 물론 이제 보호자가 당연히 이제 관찰하고 하지만, 솔직히 부모가
물리치료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막 사사건건 이렇게 간섭하는 부모 물론 있겠지만 많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걸 좀 원하지 않고 왜 혹여나 자기 아이한테 해가 될까봐. 자, 따라서 이 소아 물리치료라는 행위를 할 때, 자, 이런 것들이 혹여나 치료 행위에 이런 것들이 묻어나지 않는지는 항상 치료사들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치료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리치료 시 아이가 울기도 하고 치료에 거부감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가 지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 타 직역에 있는 보건의료인이 이것을 아동학대로 물리치료사를 신고한 행위가 있다면 이게 과연 윤리적인 행위인가? 여기서 타 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방사선사, 임산병리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또는 보건의료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막 아기가 하기 싫고 하는데도 막 억지로 이제 치료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과연 윤리적인 행위인가?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적어보세요. 당연히 윤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물론 이런 걸 이제 신고를 한 행위가 윤리적인가였지만 핵심은 뭐다? 물리치료사가 이러한 아동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자 이런 과정들입니다. 응? 어떻게 설득을 하고 부모들한테 자 그런 과정들이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됐다면 치료실에 이렇게 또 어떤 안내 사항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예? 혹여나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아동학대가 주니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을 적으셔도 됩니다. 응? 예, 오늘 세 번째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노인학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노인학대. 노인학대도 금방 아동과 노인학대 같은 법률 안에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할 시에는 필수 우리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물리치료를 받는 70% 이상의 노인 고객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노인학대인데요. 자, 중요한 건 통상적인 생각이나 일상적인 물리치료 행위가 노인학대로 비출 수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일상적인 그런 이 행위라는 거는 뭐냐? 이런 거죠. 자, 노인들은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통증 감각이 무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움직임이 둔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사고력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등, 자, 이렇게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향하는 행위는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통증 감각이 떨어질 거야. 예를 들어 전기치료 할 때 좀 더 강도를 세게 한다거나, 예? 또는 온열 치료를 하는데 통증 감각이 떨어져서 물론 이제 그 노인 어르신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온도를 좀 더 올려줘. 하지만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화상을 입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는 어떤 생각, 인식을 가지고 노인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개인에 맞게끔 개인의 특성과 상황과 현재 있는 병력, 현재 있는 컨디션을 충분히 검사하고 나서 개인에 맞는 치료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라는 그런 이 전반적인 신체 그런 기능을 생각하고 하지 마라.
노인이더라도 당연히 한 사람의 환자고 그 사람에 맞는 환자에 맞는 치료 행위를 할 때 이런 노인 학대는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물리치료의 윤리에 대해서 쭉 봤고, 뭐 한목도 얘기해 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해도 당연히 그 상황이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늘 처해집니다. 자, 따라서 이런 윤리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물론 해결 방법이 완벽한 어떤 해결을 낳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해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좀 더 윤리적인 해결 방법을 우리가 도출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윤리적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걸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윤리적인 상황인가? 그렇죠. 윤리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윤리적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치 판단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능력이죠. 자, 하지만 좀 전에 김영란법과 같이 이 사례에 맞는 법이나 지침이 있으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법과 제도를 적용하면 됩니다. 아동학대, 성희롱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법에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애매할 때 이게 정말 성차별인지 성희롱인지 이게 노인의 학대인지 누가 봐도 이제 모르겠다. 이럴 때는 모여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예, 첫 번째 이제 윤리적 민감성이었고 두 번째가 명료합니다. 자, 분석을 해서 해당 사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육하 원칙을 따라서 명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진, 그림,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명료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일단은 분석하는 거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추론입니다. 즉 어떤 가치들이 서로 상충되고 따라서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도덕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는 개인의 해결보다, 우린 팀이 있잖아요. 우리 조직이 있으니까, 이런 조직에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조직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 환자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 어떤 도덕적인 가치 기준의 판단을 우리가 따져보는 행위를 도덕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실천적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민감성이 이제 발동이 돼서 이거는 진짜 윤리적인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추론을 통해서 맞아,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게 맞아. 다 했다면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제는 해결하는 능력,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라 함은 논리로 환원되지 않은 문제들을 분별력 있게 해결해서 분별력 있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실천적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분별이죠, 분별. 따라서 분별이란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간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지각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분별력이 있다. 제목과 같이 이제 지혜죠, 지혜가 있다. 분별한다. 글쎄요, 참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물리치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분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와 관련된 이러한 이 상황에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분별력은 오로지 이제 전문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문가가 갖춘 능력으로 이런 분별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했어. 분별도 하고 다 했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자, 자신이 옳다고 내린 결론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내부 고발을 이제 하도록 해야 되겠다. 행동을 옮겨야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 또 다른 딜레마가 생깁니다. 다 했어. 이제 자료도 다 수집하고 이제 언론에 터뜨리면 돼. 예? 변호사 만나서 얘기하면 돼. 할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또 다른 딜레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죠. 자, 윤리적 사안이 생기면 이게 정말 윤리적인 사안이 맞는지 윤리적 민감성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명료화, 분석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분석된 자료에 대한 요인들을 파악을 합니다. 뭐가 도덕적으로 더 우선되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판단을 하고 따라서 실천 의지, 액션, 실천 의지를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걸 배웠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 윤리적인 어떤 상황에 맞닿았다면 이걸 적어놓고 이걸 딱 적어놓고 이거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말 윤리적인 어떤 해결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윤리관에 대한 설문지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학생들 또 임상인들 물리치료 윤리에 대한 그 인식도 조사 등을 한 설문지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조직에 있잖아요. 또 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치료 윤리관은 과연 어떨까 한번 조사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점수가 높다 낮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너 윤리관이 내보다 높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윤리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점수가 뭐 4번이 높다, 1번이 높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따라서 오늘 물리치료 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했고 세 개 질문이 있었잖아요. 뭐 A4 한 장에 한 개씩 해도 되고 또는 뭐 A4에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5줄 이상으로 해서 문제를 하고 5줄 이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